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쯤부터 해결될까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성격상 이게 약도 없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겠는데, 뭐 안 좋은 예감은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의 국제기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따르면 그래도 24년까지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을 텐데 25년 정도가 되면 어쩌면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에 놓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원해요. 이게 원한다는 게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물가를 잡는 것을 원하는데, 빨리 물가가 잡히기를 원하고, 그리고서 어쩌면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좀 정상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금리 말고 또 너무나 낮은 금리 아니고 대략 뭐 한 3%대 정도에 달하는 정상화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좀 원하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질 경우 24년 끝자락에 좀 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특히 그만큼 경기 침체 정도가 심각하니까. 독일 보세요. 독일 마이너스 0.3% 역성장이에요. 근데 물가는 6.4%예요. 최악이네요. 떨어진 게 6.4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점이 6.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너무나 안 좋은데 물가 상승률은 너무나 또 높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물가 상승률만 좀 잡히면 빨리 경기 부양시키고 싶겠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또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다시 인플레로 또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걱정도 들어요. 아, 너무 빠르게 처방하다가. 그렇죠. 그게 결국 인플레 재발 가능성이 꽤 높다 볼 수 있겠네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급하게 금리를 인하했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 연내 금리 인하는 절대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근데 애써 기대를 많이 했죠, 시장에. 그 기대하에서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근데 물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해버리면 물가 다시 튀거든요. 그걸 방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온 다음에 경기 침체가 크게 오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서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모델링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연착륙, 깔끔하게 되는 것보다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동 산유국들, 러시아가 국제 유가를 계속 끌어올려다 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힌 채 오랫동안 지속되면 강한 경기 침체 압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게,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강한 경기 하방 압력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단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도 더 미뤄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금리여도 그 유동성에게도 좀 어떤 비축을 해놨던 기업들이나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들이 견뎌는 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안 남았고 기업들도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게 작년은 고금리인데도 버틸만 하다라고 들었다가 최근에는 돈 빌려달라는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한계에 다 온 것 같은데 이런데 지금 빨리 금리가 안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래 간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부러지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되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가장 안타까운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에서 관찰될 만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4년을 가리켜서 또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새로운 체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 체제가 또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22년에 금리 막 치켜 올라갈 때 그때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막 위협감이 오고 공포감이 올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장기화되니까 이제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24년까지도 더 연장돼요. 돈 빌리기도 어렵다 그러고 버텨내기도 어렵다,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금리의 레벨 자체가 중요한 거죠. 2냐 3이냐 4냐 5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물 경제는 금리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속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달라요.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금리의 레벨이 높아진 채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게 경기에 굉장한 무거운 짐처럼 이 뉴노멀 시대에는요. 자산 시장은 달라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는 건 가격이에요. 네. 근데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는 건 가격이 아니에요. 활동 자체예요. 네. 그렇죠? 근데 가격 자체에 관심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산 시장은 심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물 경제는 금리의 레벨이 높으면 힘들고 그게 오래 지속되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의 레벨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될 때 두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공포감이 좌지우지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뭐 0%대였는데 막 3%대를 향해 막 올려요. 근데 22년의 기준금리가 지금 23년의 기준금리보다 낮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포감이 더했어요, 덜했어요? 공포감이 22년에 더했죠. 더했잖아요. 네. 더해서 다 시장을 네. 떠났잖아요. 공포감에. 주식시장에 다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22년 전망 말씀드릴 때는 주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죠. 1년에 22년 전망할 때는. 그러니까 공포감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24년에는 그 고금리가 장기화됩니다. 공포감을 가질까요? 아, 오히려 안 가진다. 여기서 올라봤자 얼마나 올라? 익숙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고금리가 미워요. 믿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고금리라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2007년에 집 살 때 네. 7%였거든요. 아파트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7, 8%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4년에 샀을 때 4%였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이. 네. 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저금리야? 이거 왜 그런지 그러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의 레벨도 중요합니다. 그건 네. 실물 경제 관점의 해석이에요. 근데 금리의 변화에 따른 어떤 심리가 자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이제 완전 제로금리 시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역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험한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저금리.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이상한 금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니까 내 눈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금리가 또 오래 지속되면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되니까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이게 고금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 끝났다. 이거는 좋은 사인이에요, 나쁜 사인이에요? 심리라는 면에서. 좋죠.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채권 투자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끝난 줄 알고. 그겁니다. 올해는 헛된 기대였을지 몰라요. 제가 자주 표현했는데 네. 헛된 기대였던 거죠.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중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건 헛된 기대다. 근데 24년에는 그게 헛된 기대가 아닐 수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헛된 기대가 아닌 거예요. 헛된 기대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거고요.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고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지 여기서 금리 인상할 일은 당연히 없다. 이것은 이 심리적으로 공포감이었다가 공포감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24년에는 오히려 금리가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권이랑 부동산 심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 침체 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옵니다. 그러면 또 댓글로 이래요. 아니 경기 침체 온다더니 부동산 시장을 왜 반등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혼동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주식이 왜 올라? 막 이러면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극단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의 악화된 정도를 비유하면 2020년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2020년만큼 집값이 급등한 적이 없어요. 주식도 엄청 올랐죠. 주가도 그렇게 급등한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투자 놓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경기 악화가 그게 고스란히 자산 시장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 그 실물 경기는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게 그 레벨 자체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산 시장은 심리예요, 심리. 심리다. 근데 그 심리를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높아진 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어쨌거나 물가 상승률은 24년에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망이 그렇고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 더 안 올리고 내리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자산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식시장은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주식시장은 같은 개념이고요. 주식시장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죠. 시점적으로. 일단 교과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해질 때 시장에서 그 강해질 때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겠죠.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지점이 여러분께서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언제일까를 놓고는 저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깝게 오고 있구나라고 안심을 가질 때예요.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때가 아니에요. 확실히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3개월 연속 떨어지는데 3% 밑으로도 떨어지거나 하는 지점에서는 곧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겠네. 그런 강한 믿음이 형성되는 구간. 그러면 저는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숫자를 만날 지점은 24년 4분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선행해서 움직이죠.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그걸 전제로 깔면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끝내고 내년 초를 만나고 하실 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나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지점에 발동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죠. 그러면 채권, 부동산, 주식 다 비슷한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타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좀 달라요? 네, 주식이 더 빠르고? 주식이 가장 빠르고요. 다만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작년에도 전망하기를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조정되다가 중반 이후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역시 뉴 레짐에 가까운 성향도 있고요. 여전히 고금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말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더 주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떨어지는 구간에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에서 0에 가깝게까지 갑니다. 이 구간이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23년 중반부터 가격이 반등한다고 했던 여러 가지 배경적 이유가 그 지점부터 미분양주택이 확실히 준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 지켜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기준선을 좀 삼아서 설명드린다면 23년 한 중반부터 6만 호대, 6만에서 6만 5천 호 사이 이 정도의 미분양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값이 6만 호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5만 호 가깝게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분양주택 건수를 추산해 봤더니 그 값이 그 밑으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만 호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로 보면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7월 말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값이 0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는 0.03% 플러스로 움직이는데 이 근처에서 계속 맴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미약한 상승세, 약한 반등, 약반등 정도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뭐 심리도 작용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같은 실물 경제상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 금리의 영향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다시 올라가진 않겠지만 더 강하게 떨어질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한 반등을 이루었고 미약한 상승률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반등 오기 전에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중간 발작이 온다라던가 네. 기업의 부도라던가 좀 이런 좀 중간 리스크가 올 만한 시기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써볼까요? 그럴 만한 대상인데 23년에 만났던 숙제들, 그 숙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 숙제를 뒤로 미룬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게 아니라 지연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채권 만기 도래되는 것들, 예. 만기 연장해줘요. 예. 뭐 혹은 뭐 대출 지원해줬던 거 만기를 연장해줘요. 저 탕감이 아니죠. 다 그런 거예요. 예. 부동산 PF 연체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역시 그런 것들도 다 만기를 연장해 준 거라. 다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또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뭐 해준 거는 만기 연장이에요. 근데 물론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으려면 만기를 연장해 놓고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사이에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뉴 레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적어도 상반기를 지나서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못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이벤트가 등장하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만약에 실제 단행돼요. 그러면 국채금리 치솟죠. 예. 그러면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건 제2의 SBB 사태 같은 게 나타날까 봐. 왜냐면 SBB 사태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완전히 바닥나니까 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만 안 하면 미실현 손실이 있어도 돼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만기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파산할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대거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가면서 상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 할인을, 그러니까 채권 깡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처럼 만약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생긴다. 근데 지금으로서 제일 가늠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뭐 셧다운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기준금리는 유지시키지만 국채금리 올라가면요. 또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해요. 그렇죠. 발행했다가 안 사가면 난리 납니다. 주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금리나 혹은 뭐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 만큼 어떤 불안 요소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또 도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불확실성 요인이 또 지배하게 돼요. 물론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 못 해요. 그게 금리 인상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등의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물가도 더 빨리 잡힐 거고 네. 금리 인상 효과가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우리 연착륙인 거고 네. 그게 나오면은 경착륙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24년에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도 이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실물 경제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성장을 받아들인다면 성장하려 하지 않아요. 일본처럼 성장을 위해 시도하지 않아요. 저축을 늘려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신규 투자를 못 해요. 그럼 저성장을 더 네. 받아들이고 네. 그게 또 저성장이 저성장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 레짐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 SBB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 헝다 비구이한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 지금 그런 터지는 일들을 뒤로 연장만 해놓은 건데 그때에 대해서 터지면 그때는 좀 아플 수 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